우크라이나에서 제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 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제블린 미사일을 안고 있는 사진이 밈으로 만들어지며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제블린이 우크라이나 수호 성녀로 등극한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예상 밖의 강한 저항에 막혀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펼쳤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혀 주춤한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큰 힘을 보탠 건 미국에서 도입한 제블린 미사일로 제블린의 막강한 화력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블린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제블린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보병 지원 무기의 꽃, 대전차 화기에 대한 내용과 제블린, 현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차 무기는 보병이 적의 주력 전차를 공격 방어하기 위해 운용되는 근접 대전차 전용 무기 체계로 전차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의 통칭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용 수단에 따라 보병이 운용하는 대전차 화기와 박격포, 기갑에서 운용하는 전차, 포병의 지능포탄, 공병의 대전차 지뢰 및 각종 장애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 시 북한군의 전차에 맞서 적절한 대응화기가 없었던 우리 군은 불과 몇십 년 만에 현재는 각종 첨단 대전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병의 경우 중량별 제대에 따라 경 대전차 무기, 중 대전차 무기가 혼합 운용돼 왔으며 운용사 거리별로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용으로 구분돼 운용 중인데요. 우선 단거리 대전차 무기는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 장비를 파괴하는 임무 외에도 적의 벙커나 진지, 적이 매복해 있는 건물 등을 상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는 보병 근접 전투 무기로 2에서 3명으로 구성된 대전차 공격조를 편성해 운용되며 제한된 공간 내 사격이 가능해 대전차 방어와 타격의 핵심 무기 체계로 꼽힙니다. 아울러 장거리 대전차 유도 무기는 2km 이상의 사거리에서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연대나 사단급에 편제된 대전차 무기로 차량이나 헬기에 탑재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차의 방어력이 증대되면서 90 무반동총과 같은 무기 체계는 대전차 무기로서의 기능이 미흡해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달리 현재 중거리 대전차 무기 범주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전차 유도 무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FGM-148 제블린, 프랑스의 밀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한민국의 현궁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궁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발사 시 직사 모드와 전차에 매우 치명적인 탑어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 대헬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다른 어떠한 무기보다 빠르고 다양한 발전을 보인 대전차 무기는 현대전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해 필사적으로 러시아 전차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블린을 이용해 러시아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제공한 군사원조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 적지 않은 물량이 러시아 탱크와 장갑 차량을 파괴할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FGM-148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90기의 제블린 미사일과 47기 이상의 발사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했습니다. 제블린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국경 너머에 집결한 약 1100대의 러시아 탱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적 무기로 전차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블린은 발사 후 강한 후폭풍으로 위치가 발각되기 쉬운 다른 대전차 화기들과 달리 압축 공기로 쏴 일정 고도로 솟아오른 뒤 점화해 날아가기 때문에 이전부터 러시아 전차를 위협할 강력한 대응 무기로 꼽혔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는 상단 부분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제블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발당 약 8만 달러가 나가는 비싼 가격이 문제지만 BBC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제블린 미사일을 포함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탱크들은 제블린 때문에 모래주머니 철제 방어물을 포탑에 부랴부랴 설치했지만 그 효과는 알 수 없는데요.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인근 전선에서 제블린 발사를 했고 러시아의 낡은 탱크를 파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러시아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이 러시아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현궁이 제블린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데요. 우선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생산하는 제블린은 약 2.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췄으며 현존하는 탱크는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블린은 지난 1996년부터 미군에 실전 배치됐는데요. 발사기를 포함한 길이가 1.2m에 무게는 22.3kg의 대전차 미사일로 목표물을 조준해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갖췄습니다. 보통 2인 1조로 운용되며 균지랍 연장갑의 경우 600에서 800를 뚫을 수 있고 150m까지 치솟았다가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의 윗부분을 수직 하강해 타격하거나 측면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발사한 뒤에는 미사일이 적외선 자동 탐지 장치로 스스로 관역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깃에 명중하기까지 유무선으로 유도해야 하는 전 세대 대전차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 후 보병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이른바 파이어 언드 퍼겟 미사일인 겁니다. 제블린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5,000회 이상 발사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블린을 제치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대전차 미사일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현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ADD 주간화의 개발에 착수한 현궁은 2015년 개발을 완료해 이듬해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에 배치됐습니다. 현궁은 기존 노후된 대전차와기 대비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 또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 적 전차에 취약한 상부 혹은 정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의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로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텐덤식 성형작약 탄두를 적용했습니다. 소형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를 탑재한 것은 물론 지상 기동 표적 추적 기법 기술과 같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집합체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에서는 현궁을 대대급 대전차화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상 발사 시 현궁의 사정거리는 약 2.5에서 3.0km로 관통 성능은 약 900입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 속도는 마 1.7, 길이는 1.5m, 무게는 미사일 중량만 13kg 정도로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 동급 체계보다 약 5kg 정도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 대헬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궁은 지금까지 개발된 유사무기 체계인 제블린보다 소형화, 경량화되면서 운용이 쉬워진 것은 물론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즉 전 세계 대전차 유도무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현궁인 겁니다. 실제로 현궁은 제블린보다 관통 성능이 100를 더 뚫을 수 있으며 몸값도 현궁은 한 대당 1억 원 정도로 2억 9천만 원인 제블린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또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냉각 소요 시간이 30초 걸리는 등 신속한 조준이 어렵지만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블린보다 빠른 조준과 발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궁은 탑 어택, 다이렉트 어택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탑 어택의 경우 전차의 취약 부위인 상부를 타격하기에 정면에서 쏘든 후면에서 쏘든 격파를 보장합니다. 현궁은 대전차 미사일계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는 현궁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빛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현궁,
전차의 심장을 공격하는 궁극의 보병 필살기로서 지난 1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 10발 발사했는데 서방제 방공 시스템을 가진 우크라이나군은 10발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파편만으로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 패턴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시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딱 10발 쏘았는데 마치 우크라이나 방공망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 10발을 전부 요격하는데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로서도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고민이 꽤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워낙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손익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맛보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수준을 가늠해보며 혹한기 대규모 공습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섣불리 대규모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구에서 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순간을 찍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흑해 연안 항구에서 외국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의 위험은 다시 높아졌으며 홍해에 이어 이제 흑해 연안까지 화물선들이 마음 놓고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항구의 도선사 1명이 숨지고 항만 노동자 1명과 필리핀 국적 선원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뢰 피해를 본 민간 선박은 있었지만 이 화물선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흑해 항로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미사일 공격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을 전망입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 8일 밤 철광석을 싣기 위해 오데사 항구로 들어가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담당 장관은 이 배가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으로 향하던 선박을 러시아 미사일이 격침시킨 것입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관련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흑해 항로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중국 화물선들은 파나마 운하에서도 발이 묶여 해상 무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흑해 항로마저 차질을 빚게 되자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지금 얼마나 가난한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는 별의별 장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찰 부대가 타고 다니는 2인승 사륜 구동 차량 워버기입니다. 정찰 중인 군인들의 생존성은 보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용 트럭에 100대공포를 올려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야전 개조 자주포입니다. 없는 형편에서 있는 무기 없는 무기 전부 가져다가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한국군 개구리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군복이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까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튼튼해 보이면 일단 주워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렁크를 끌면서 행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전쟁터에 별의별 물건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 홍보 영상에 버기카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탄 발사기 버기카로 화력 지원하고 있는데 물자가 부족해서 나오는 유사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는 자폭 드론을, 북한에서는 포탄을 구매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 발의 북한 포탄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폭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북한산 포탄이 장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탱크의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은 문제로 안 그래도 힘든 전쟁터에서 도움은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산 NDT-352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민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북한산 포탄의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 분말을 없애기 위한 용도의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심지어 포탄별 장약된 분말 양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던 중 폭발 사고도 종종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으로 보인다. 분명 북한산일 것이다라고 추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사정이 오죽 좋지 않았으면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러시아군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 참호에서 쥐가 옮기는 LIGNC DIRECTORA 열병 마우스 피버일 퍼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두통과 고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동계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이동도 최소화하고 참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질병이 확산되기에 너무도 적합한 환경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질병이 군대 내에 유행한다면 어느 쪽이든 작전 수행에 애를 먹을 게 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최근 영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돌파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전선이 정체될 것이라고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독한 소모전에다 겨울까지 닥쳐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러시아는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푸틴의 뜻을 시진핑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손을 잡지만 뒤로는 서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려고 바쁩니다. 특히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는 형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EU 등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의 판로에 애를 먹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자 이걸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 중국의 에너지 구매의 83%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였습니다. 올해 1에서 8월 중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액은 23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판로를 잃은 러시아가 할인해서 판 러시아산 가스나 석유를 웃돈을 얹어 유럽에 팔고 있는 중인데요. 이쯤 되면 제주는 러시아가 넘고 이 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는 말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중국과 러시아 이 허술한 동맹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한수원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23일 폴란드 언론들은 일제히 PPEJ가 폴란드 환경부에 한국의 원전 APR 1402기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PPJ는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 전력공사 PJ가 한국과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50%씩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합작법인입니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제팍 PJ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폴란드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것은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 차원 승인 절차의 첫 단계를 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인을 받은 회사만 부지 선정이나 환경평가, 건설허가 등 추가 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웨스팅하우스에 딴지 걸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던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은 목표 지점을 향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셈입니다. PPJ는 90일 안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2035년 퐁트누프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야체크 사신 폴란드 국유재산부 장관은 SNS에 폴란드 에너지 독립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해 한국의 폴란드 원전 사업 진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로의 원전 수출 사업이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폴란드가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한국 원전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가 그만큼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에 한수원과의 중재를 빨리 매듭 짓고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한국이 자기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디자인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돼 만일 다른 나라에 이 기술이 수출된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 DOE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에서 짓기로 한 원전 중 6기를 미국에 발주하고 이와 별도로 2에서 4기의 추가 원전 건설을 한국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이 맡게 될 폴란드 원전 사업 규모는 최대 300억 달러, 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미성숙한 기술이다. 폴란드가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싶다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 AP1000이 유일한 선택이다. 라며 한국이 추진 중인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마저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겠다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달리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수행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기술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수원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 물류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했는데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 물류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번 분쟁 역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폴란드가 이처럼 한수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폴란드가 원하는 건 한국과의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대량 구매하는 것은 물론 산업 분야에서는 초대형 화공플랜트 준공과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부터 북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폴리체에서 진행 중인 폴리머리 폴리체 탈수소화 공정 폴리프로필렌 플랜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40만 T의 PP 생산시설과 부대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만 총 1조 5,400억 원에 달하고 총 면적이 축구장 약 55개를 합친 크기인 약 12만 평에 이르는 폴란드 최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인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은 2019년 폴리머리 프로젝트를 따내 플랜트 선진 기업이 즐비한 유럽에서 한국 기업이 대형 화학공업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낸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동안 국내 건설업체들은 유럽에서 교량, 터널 등의 토목 분야와
자동차, 타이어, 전자 기업들의 공장이나 업무용 건물의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이처럼 대형 화학공업 플랜트를 유럽에서 따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머리 프로젝트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자국 내에서 자동차 내외 장재, 인공 섬유, 각종 생필품 등 산업 분야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를 얻을 수 있게 되고 향후 수출을 통해 폴란드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과 폴란드의 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6월 현대엔지니어링은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영 정유기업 PKN, 올렘-PKN, ORLEN으로부터 총 사업 규모 4조 1천억 원가량의 PKN, 올레핀 확장 공사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 사업까지 수주했습니다. 올레핀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19년 수주한 폴리머리 플랜트 사업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본 설계 연계 EPC 수주 전략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본 설계 역량은 유럽 및 미국의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강점으로 부각되어 있었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도 기술력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계속되는 폴란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로 한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과 수행 능력이 입증됨에 따라 진입 장벽이 높았던 유럽 지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발판으로 한국은 대규모 화학공업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함으로써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물론 폴란드 정부가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견제로 지지부진하던 한국형 원전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한수원의 시선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가 있습니다. 체코는 오는 10월 2일까지 신규 원전 사업 후보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받습니다. 체코 원전 신규 사업은 한국의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3파전을 좁혀졌고 오랜 장고 끝에 내년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체코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대해 입찰 배제 결정을 내려 한국, 미국, 프랑스 세 나라로 압축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수력원자력은 체코 회사 약 200곳과 두코반이 신규 원전 사업 협력을 모색해왔습니다. 체코는 이번 신규 원전 사업에 자국 기업이 최소 60% 이상 참여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수원은 지난 5년 동안 약 200곳의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이어 38개 회사와 에너지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앞세워 원전 수주에 승부수를 보려는 전략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 기술과 보안, 프로젝트 관리, 가격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을 통해 한국의 원전 건설 능력과 보안, 프로젝트 관리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수원은 체코 원전의 목표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체코 전력공사 CG의 자회사 EDUE와 5년 동안 협력한 만큼 2036년까지 두코반이 5호기를 지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의 원전이 한국 원전보다 2에서 3배 비쌌습니다. 또 프랑스 아레바가 핀란드 올킬로오토 원전 건설을 13년 지연시켰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보글 원전 건설을 6년 지연시킨 데 반해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적기에 준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경쟁력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잘 갖춰진 원전 산업 생태계와 건설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1에서 2년의 원전 1기씩을 꾸준히 건설해왔고 그래서 원전의 설계 시공기자재, 부품 건설 검증 시운전 운전 등 원전 건설 전 과정의 인력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진 지금 체코가 원하는 납기일에 맞춰 원전 건설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폴란드와 체코의 산업에너지 분야 장관급 인사들과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팀 코리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및 압박까지 무시하고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까지 자국 내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체코 역시 두코반이 원전 건설에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라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정책들은 방향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도 세금 쏟아붓기도 아닌 기술력을 가진 인재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반도체 생산 기술을 미국, 대만, 벨기에 등의 외세에 의존하는 한근본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규슈 지역 반도체 기업 791개사를 상대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규슈를 비롯해 이와테현에는 키옥시아가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치토세시의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경력직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인력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표하는 공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98년 약 23만 명이던 반도체 인력은 2019년 약 17만 명까지 감소했고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던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의 강세로 점유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 일본 기술자들이 해외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조선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던 일본 조선사들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주도권을 내주자마자 빠르게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졌어도 일본 조선업은 부활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은 지어지고 있는데 공장에 투입할 인력은 없고 이러면서 일본 특유의 사회 문제인 외국인 노동자 차별까지 벌어지자 대외적인 산업 환경이 좋아져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무지성 세금 투입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세계 1위라는 TSMC도 지금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는 연봉 1억 4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SMC가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악명 높은 인력 깔아넣기입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야근에 질려버린 TSMC 인력들이 퇴사를 선언하면서 TSMC의 성장 동력이 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자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떨립니다. 이것은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다 퇴사한 한 대만인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TSMC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나온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석사급 연구원 초봉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만 반도체업계 평균 초봉에 비해 2에서 3배가량이나 많습니다. TSMC가 초봉을 높인 것은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월 TSMC 임직원 숫자는 73,319명으로 2년 전보다 12.5%나 늘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수도 늘고 초봉도 높여졌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TSMC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프랭클린 C30는 매일 반복되는 기계식 업무에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TSMC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 미국판을 통해 TSMC는 워라밸이 없다. 야근이 잦고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급 인력들은 연봉 못지않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워라밸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하는 TSMC 직원들은 TSMC에서 일을 배우고 몸값을 높여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마인드입니다. TSMC로서도 미칠 노릇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인력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고위층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유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는 이 회장과 머스크의 면담을 계기로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영토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간 이재용 회장이 거물급 인물을 만난 뒤 큰 수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입니다. 이 회장은 2021년 방한한 미국 통신사 DC네트워크의 찰리 에르젠 회장과 단둘이 5시간가량 북한산에 올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삼성전자는 DC네트워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오지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 위탁 생산을 수주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디램을 공급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활에 실패한 일본은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연구와 관련한 거점을 신설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업체와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일본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이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신청했으며 대략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반도체 연합인 라피더스를 설립해 일본판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는데요. 니온게이자이는 한국 톱기업의 일본 진출로 한일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삼성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구애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에는 TSMC의 연구거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연구거점은 형식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는 연구보다 생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삼성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연구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해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의 보조금으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대만의 TSMC는 결국 얼마 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본의 현실을 실토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도체 인력까지 구인난에 부딪혔고 서둘러 인재 양성에 나서긴 하지만 공장이 건설돼도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없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계 유수의 업체들에게 읍소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